자기야, 저거 줄 봐. 당신 전처 맞지? 거기서 바닥이나 닦고 있네. 내연녀가 킥킥 웃으며 뜨거운 커피를 바닥에 부었습니다. 재벌가에서 쫓겨난 여자는 아무 말 없이 그 커피를 닦았어요. 무릎 꿇고 고개 숙이고 걸레질하는 전처를 보며 남편은 비웃었죠. 꼴 좋다. 거기가 딱 내 자리야.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관리소장이 허겁지겁 달려와 그 청소부 앞에 허리를 90도로 꺾었어요. 대표님, 이 계약은 꼭 대표님이 직접 결제를 하셔야 합니다. 남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청소부한테 결제를 받는다고? 저 여자한테? 그가 버린 여자. 그가 깔봤던 여자. 그 여자의 정체는 대체 뭘까요? 사람을 깔보던 그 남자는 어떤 대가를 치르게 될까요? 청소부로 무시당하던 그녀의 반격이 시작됩니다. 결말이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더 큰 사이다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늦은 오후 서울 도심 한복판에 우뚝 솟은 30층짜리 유리 빌딩 앞에 검은색 외제 세단 한 대가 미끄러지듯 멈춰 섰습니다. 운전석에서 내린 기사가 재빠르게 뒷문을 열자 한 남자가 천천히 차에서 내렸어요. 재벌 그룹 회장 민태준. 55살의 그는 5천만 원짜리 명품 시계를 손목에 차고 맞춤 정장 단추를 여유롭게 여미며 빌딩을 올려다봤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세상 모든 것이 자기 발 아래 있다는 오만함이 가득 차 있었죠. 그의 팔에는 28살의 젊은 여자가 매달려 있었습니다. 내연녀 유라였어요. 그녀는 붉은 립스틱을 바른 입술을 실룩거리며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하이힐을 신은 발로 땅을 똑똑 두드리며 마치 자신이 이 빌딩의 주인이라도 되는 것처럼 어깨를 쫙 폈죠. 여보, 여기가 그 빌딩이에요? 유라가 일부러 큰 소리로 물었습니다. 로비를 지나는 사람들의 시선이 두 사람에게 쏠렸어요. 유라는 그 시선을 즐기듯 태준의 팔을 더 꽉 끌어안았습니다. 그래, 요즘 이 동네에서 제일 잘 나가는 건물이라더군. 태준은 턱을 치켜들며 로비 안으로 발을 들였습니다. 대리석 바닥이 거울처럼 반짝거렸고 10m는 넘어 보이는 높은 천장에서 내려오는 샹들리에 조명이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자아냈어요. 로비 한쪽에는 작은 폭포수가 흐르고 있었고 곳곳에 화분이 놓여 싱그러운 초록빛을 뿜어내고 있었습니다. 태준의 입꼬리가 슬며시 올라갔어요. 역시 돈 냄새가 나는 건물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유라가 태준의 팔을 꽉 잡아당겼어요. 손톱이 정장 소매에 파고들 정도로 세게요. 어머 여보, 저기 좀 봐요. 유라의 손가락이 로비 한쪽 구석을 가리켰습니다. 그곳에는 낡은 청소복을 입은 여자가 무릎을 꿇고 바닥을 닦고 있었어요. 회색빛 작업복은 여기저기 물에 젖어 있었고 등이 굽어 있었습니다. 머리카락 몇 가닥이 땀에 젖어 이마에 달라붙어 있었죠. 양동이 옆에는 세제통이 놓여 있었고 코를 찌르는 락스 냄새가 희미하게 풍겼습니다. 유라가 목소리를 한껏 높였어요. 일부러 로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게요. 설마 저 사람이 당신 전처 아니에요? 회장님 전 부인이 여기서 바닥이나 닦고 있다더니 진짜였네.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일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수군거리는 소리가 로비 여기저기서 웅성웅성 퍼져나갔어요.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던 사람들, 안내 데스크에 있던 직원들, 지나가던 회사원들, 모두의 시선이 청소하는 여자에게 쏠렸습니다. 태준은 일부러 크게 한숨을 쉬며 명품 시계를 고쳐 찼어요. 가서 확인이나 해볼까? 설마 했는데 진짜일 줄이야. 두 사람은 천천히 그 여자에게 다가갔습니다.
태준의 구두굽이 대리석 바닥에 딱딱 울려 퍼졌어요. 유라의 하이힐 소리가 그 뒤를 따랐습니다. 청소하던 여자는 고개도 들지 않은 채 묵묵히 걸레질을 계속했어요. 천천히 정성스럽게 바닥의 얼룩을 닦아내고 있었습니다. 가까이 다가가자 태준의 눈이 커졌습니다. 심장이 한번 크게 뛰었어요. 분명했습니다. 이 여자는 자신의 전처 김서정이었어요. 한때 재벌가의 며느리로 비단 옷을 입고 명품 핸드백을 들고 다니던 여자. 고급 레스토랑에서 식사하고 백화점 귀빈실에서 쇼핑하던 여자. 그 여자가 지금은 무릎을 꿇고 남의 건물 바닥을 닦고 있었습니다. 태준은 서정의 손등을 내려다봤어요. 독한 세제 때문에 피부가 갈라져 있었고 손가락 마디마디가 붉게 부어올라 있었습니다. 손톱은 짧게 잘려 있었고 손톱 밑에는 때가 끼어 있었어요. 한때 매주 네일 케어를 받던 손이 지금은 거친 노동으로 망가져 있었습니다. 오랜 시간의 고된 노동이 그대로 드러나 있었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서정의 얼굴에는 아무런 표정이 없었어요. 놀라지도 않았고 부끄러워하지도 않았습니다. 분노하지도 슬퍼하지도 않았어요. 마치 태준이 공기처럼 존재하지 않는다는 듯이 그저 바닥만 바라보며 걸레질을 계속했습니다. 그 무표정함이 오히려 태준의 신경을 건드렸어요. 태준은 주머니에 손을 찔러 넣으며 코웃음을 쳤습니다. 일부러 주변 사람들이 다 들을 수 있게 큰 소리로 말했어요. 여기까지 내려왔네. 재벌가 며느리 하다가 청소부라. 인생 참 알 수 없는 거야. 그의 목소리에는 비웃음과 조롱이 가득했습니다. 서정은 여전히 고개를 들지 않았어요. 걸레를 짜서 물기를 빼고 다시 바닥을 닦았습니다. 마치 태준의 말이 들리지 않는 것처럼요. 유라가 한 발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테이크아웃 커피잔이 들려 있었어요. 하얀 종이컵에서 아직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뜨거운 아메리카노였죠. 청소하시는 분이시면요. 유라가 일부러 존댓말을 흉내내며 비꼬는 투로 말했습니다. 입꼬리가 실룩거렸어요. 빨리빨리 닦는 게 예의 아니에요? 사람들이 지나다니잖아요. 일을 이렇게 느리게 하면 어떡해요? 그러더니 손을 기울였습니다. 뜨거운 커피가 바닥에 철철 쏟아졌어요. 갈색 액체가 서정이 방금 정성스럽게 닦아놓은 바닥 위로 퍼져나갔습니다. 커피 향이 로비에 퍼졌고 주변에서 헉하는 소리가 났죠. 몇몇 사람들은 고개를 돌리며 외면했고 몇몇은 안타까운 표정으로 서정을 바라봤습니다. 서정은 잠시 쏟아진 커피를 내려다봤어요. 갈색 얼룩이 대리석 바닥 위에 번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걸레를 들어 닦기 시작했어요. 항의도 한숨도 눈물도 없었습니다. 그저 묵묵히 손을 움직일 뿐이었죠. 무릎을 꿇은 채로 천천히 정성스럽게요. 태준은 승리감에 취해 유라의 허리를 감쌌습니다. 제 팔에 안긴 젊은 여자를 내려다보며 흐뭇하게 웃었어요. 가자. 볼일 보러 왔지. 이런 거 구경하러 온 거 아니잖아. 시간 낭비야.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서정 씨. 다급한 목소리가 로비에 울려 퍼졌어요. 양복을 차려입은 중년 남자가 숨을 헐떡이며 뛰어왔습니다. 이 건물의 관리소장이었죠. 얼굴에 땀이 맺혀 있었고 서류 뭉치를 손에 들고 있었어요. 그는 태준과 유라는 쳐다보지도 않은 채 서정 앞에 멈춰 섰습니다. 허리를 살짝 숙이며 숨을 고르더니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서정 씨, 죄송합니다. 바쁘신 줄 알면서도 급한 건이 있어서요. 관리소장의 말투가 이상했습니다. 청소하는 직원에게 할 법한 말투가 절대 아니었어요. 마치 상사에게 보고하듯 조심스럽고 공손했습니다.
목소리에는 존경심마저 묻어났죠. 3층 임차인 계약건 말인데요. 오늘 중으로 결제를 받아야 하는데 어떻게 진행할까요? 서정 씨 승인 없이는 저희가 함부로 결정할 수가 없어서요. 서정은 그제야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걸레를 양동이에 담그며 잠시 생각하는 표정을 지었어요. 눈을 가늘게 뜨고 무언가를 떠올리는 듯 했습니다. 관리소장은 긴장한 얼굴로 서정의 대답을 기다렸어요. 마치 중요한 판결을 기다리는 사람처럼요. 그거는 오늘은 보류하세요. 내일 다시 검토하고 연락드릴게요. 서정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습니다. 명령조는 아니었지만 누가 봐도 분명한 지시였어요. 결정권자의 말투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관리소장은 허리를 깊이 숙여 인사했습니다. 90도 가까이 숙인 정중한 인사였어요. 그리고 아무 말 없이 물러났죠. 뒤도 돌아보지 않고 빠르게 사라졌습니다. 태준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눈이 휘둥그레졌다가 이내 미간에 주름이 잡혔습니다. 방금 뭘 본 거지? 관리소장이 청소부에게 결제를 받는다고? 그것도 저렇게 공손하게 허리를 90도로 숙이면서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분명 서정은 낡은 청소복을 입고 바닥을 닦고 있었습니다. 무릎을 꿇고 걸레질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관리소장의 태도는 왜 저랬을까요? 마치 서정이 이 건물의 주인이라도 되는 것처럼. 유라도 눈치를 챘는지 태준의 소매를 잡아당겼어요. 목소리를 낮춰 물었습니다. 여보, 저거 뭐야? 왜 저 사람이 청소부한테 저래? 이상하지 않아? 태준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위화감이 가슴을 짓눌렀어요. 뭔가 잘못 본 게 아닐까 싶었습니다. 아니, 분명히 봤어요. 관리소장은 서정에게 결제를 받으러 온 거였습니다. 서정은 다시 무릎을 꿇고 바닥을 닦기 시작했어요. 아까와 똑같은 자세로, 똑같은 무표정으로요. 마치 방금 일어난 일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듯이. 커피 얼룩을 깨끗이 닦아내고 걸레를 짜서 물기를 뺐습니다. 그 손놀림은 익숙하고 능숙했어요. 태주는 발걸음을 옮기면서도 자꾸만 뒤를 돌아봤습니다. 청소부. 분명 청소부인데. 그런데 왜 이렇게 찜찜한 걸까요? 가슴 한구석이 답답했어요. 엘리베이터에 올라타면서 태주는 중얼거렸습니다. 뭐야, 저게. 뭔가 이상해. 유라가 물었지만 태주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는 순간까지 서정이 바닥을 닦는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가슴 한구석에 작은 불씨 같은 불안감이 피어오르고 있었어요. 청소부라는 단어가 처음으로 어색하게 느껴졌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위층으로 올라가는 동안 태주는 창밖을 멍하니 바라봤어요. 방금 그 장면이 자꾸 머릿속에서 재생됐습니다. 관리소장의 공손한 태도, 서정의 차분한 지시, 그리고 그 뒤에 숨겨진 뭔가. 그날 로비에서 시작된 불길한 예감. 태주는 아직 몰랐습니다. 이 작은 위화감이 곧 자신의 모든 것을 뒤흔들 거대한 파도의 시작이라는 것을요. 자신이 깔보고 조롱하던 그 여자가 사실은 자신보다 훨씬 높은 곳에 서 있었다는 것을요. 서정이 처음부터 바닥을 닦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24살 서정은 재벌가의 며느리가 됐어요. 누구나 부러워하는 신데렐라 같은 결혼이라고들 했죠. 하지만 결혼식 날부터 서정은 알았습니다. 이 결혼이 동화가 아니라는 것을요. 서정에게 결혼 생활은 사랑이 아니었어요. 매일 자신을 증명해야 하는 시험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밤에 잠자리에 드는 순간까지 서정은 단 한 번도 마음 편히 숨을 쉴 수가 없었어요.
언제 어디서 무슨 말이 튀어나올지 몰랐으니까요. 시어머니는 서정을 볼 때마다 한숨부터 쉬었습니다. 마치 서정의 존재 자체가 불쾌하다는 듯이요. 부모 일찍 없는 애는 가정교육이 없어. 그러니까 저 모양 저 꼴이지. 시어머니는 이 말을 손님들 앞에서도 거리낌 없이 했어요. 친척들이 모인 자리에서, 남편 친구들이 온 자리에서, 심지어 처음 보는 사람들 앞에서도요. 서정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반박하면 버릇없다는 소리를 들었고, 가만히 있으면 할 말이 없어서 그렇다는 비아냥을 들었으니까요. 명절이나 제사 때 친척들이 모이는 날이면 상황은 더 심해졌어요. 서정의 출신과 과거는 늘 술안주처럼 오르내렸습니다. 그래서 쟤네 부모가 어떻게 돌아가셨다고? 교통사고래. 중학교 때. 아이고, 그럼 완전 고아잖아. 우리 태준이가 어쩌다 저런 애를 데려왔대? 서정은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면서 그 말들을 다 들었습니다. 귀를 막고 싶었지만 손에는 그릇이 들려 있었어요. 눈물이 났지만 울면 안 됐습니다. 울면 또 약한 척한다는 소리를 들으니까요. 식탁에서 서정의 자리는 늘 끝이었어요. 가장 구석진 자리, 부엌과 가장 가까운 자리요. 밥을 먹다가도 수시로 일어나 반찬을 가져오고 국을 데우고 밥을 퍼와야 했습니다. 정작 서정이 밥을 먹을 시간은 거의 없었죠. 반찬이 모자라면 서정 몫이 먼저 줄었어요. 며느리는 나중에 먹어도 돼. 어른들 먼저 드시게 해. 시어머니의 말에 서정은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배가 고팠지만 내색할 수 없었어요. 그게 이 집의 규칙이었으니까요. 명절은 특히 힘들었습니다. 서정은 새벽 5시에 일어나 부엌에 섰어요. 전을 부치고 나물을 무치고 고기를 삶고 떡국을 끓였습니다.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지만 쉴 수 없었어요. 해가 지고 밤이 깊어져도 서정은 부엌에 있었습니다. 설거지를 하고 남은 음식을 정리하고 부엌 바닥을 닦았죠. 20시간 넘게 일해도 돌아오는 말은 없었어요. 수고했다. 이 한마디를 듣고 싶었습니다. 단 한 번이라도요. 하지만 그 말은 끝내 오지 않았어요. 대신 돌아오는 건 불평뿐이었습니다. 올해 잡채가 좀 짜네. 전이 타서 먹기 그렇다. 서정은 대답 대신 고개만 숙였습니다. 시누이 둘은 명절에도 손 하나 까딱하지 않았어요. 거실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거나 조카들과 놀거나 낮잠을 잤습니다. 서정이 구슬땀을 흘리며 일하는 동안에도요. 한 번은 서정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형님들도 좀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저 혼자 하기엔 일이 너무 많아서요. 시어머니가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며느리는 원래 고생하는 거야. 시집 와서 편하게 살려고. 우리 딸들은 시집 가서 고생할 텐데 친정에서만큼은 편히 쉬어야지. 서정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설거지를 하다가 허리가 너무 아파서 잠깐 의자에 앉은 적이 있었어요. 딱 5분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시어머니가 말했죠. 부모 없어서 약한 척 배웠나 보네. 젊은 게 벌써부터 저러면 나중에 어쩌려고. 조롱이었습니다. 서정은 아픈 허리를 붙잡고 다시 일어났어요. 손님이 집에 오면 서정은 이름을 잃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서정을 소개할 때 절대 이름을 부르지 않았어요. 우리 며느리예요. 아니면 이렇게 말했죠. 아, 그 여자요? 부엌에 있을 거예요. 서정은 손님들에게 차를 내오고 과일을 깎아내오고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서정의 이름을 묻지 않았어요. 그저 재벌가 며느리, 그게 전부였습니다. 남편 태주는 이 모든 상황을 알고 있었어요. 서정이 받는 모욕도 부당한 대우도 다 받습니다.
하지만 단 한 번도 서정 편을 들어준 적이 없었어요. 여보, 어머님이 오늘도 사람들 앞에서 저를요. 서정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면 태주는 짜증을 냈습니다. 괜히 일 키우지 마. 어머니가 원래 그러시잖아. 내가 좀 참아. 참으라는 말. 서정은 그 말을 수백 번도 더 들었습니다. 가족회의가 있을 때면 서정의 의견은 존재하지 않았어요. 아이들 학교 문제도 집안 행사 계획도 재산 관련 이야기도 전부 서정 없이 결정됐습니다. 서정이 말을 꺼내려 하면 시어머니가 손을 저었어요. 며느리는 가만히 있어. 이건 우리 집안 일이야. 우리 집안. 서정은 이 집에서 10년 넘게 살았지만 한 번도 우리 집안의 일원이 된 적이 없었습니다. 돈 이야기는 더 민감했어요. 서정이 아이들 학원비가 부족하다고 말하면 시어머니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고아 출신이 욕심만 많아. 없이 자라서 그런가? 돈돈하는 게 보기 안 좋아. 모욕이었지만 서정은 삼켰습니다. 아이들을 위해서요. 카드와 통장은 모두 남편 명의였어요. 서정은 자기 돈이 한 푼도 없었습니다. 생필품을 사거나 아이들 간식을 사면 영수증을 모아뒀다가 남편에게 보여줘야 했어요. 이거 왜 샀어? 이건 뭐야? 태주는 영수증 하나하나를 따지며 물었습니다. 서정은 매번 설명해야 했어요. 왜 이 샴푸를 샀는지, 왜 이 과자를 샀는지. 마치 죄인처럼요. 아이 둘이 있었습니다. 서정에게는 세상 전부였어요. 하지만 아이들 문제에서도 서정의 목소리는 힘이 없었습니다. 아이들은 우리 집안 핏줄이야. 내가 뭘 알아? 시어머니는 이 말로 서정의 입을 막았어요. 아이들의 학교, 아이들의 친구, 아이들의 미래. 모든 것이 시어머니와 남편의 결정에 따라 움직였습니다. 서정은 그저 아이들을 먹이고 입히고 재우는 사람이었을 뿐이에요. 10년. 긴 시간이었습니다. 서정은 점점 변해갔어요. 처음에는 억울하면 눈물이 났습니다. 화가 나면 목소리가 떨렸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런 감정들이 사라졌습니다. 서정은 말수가 줄었어요. 필요한 말만 했습니다. 웃는 법도 잊어갔어요. 표정이 점점 없어졌습니다. 감정을 드러내면 약점이 됐으니까요. 아무것도 느끼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게 살아남는 방법이었습니다. 거울을 볼 때마다 서정은 낯선 얼굴을 봤어요. 24살에 이 집에 들어온 자신과 35살의 자신은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습니다. 눈빛이 달랐어요. 예전에는 희망이 있었는데 지금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텅 빈 눈으로 텅 빈 미래를 바라보는 것 같았죠. 명절이 끝나고 친척들이 돌아간 어느 밤이었어요. 서정은 새벽 2시까지 설거지를 하고 마지막으로 부엌 바닥을 닦았습니다. 무릎을 꿇고 걸레질을 하는데 문득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왜 이러고 있지? 나는 누구지? 이 집에서 나는 대체 뭐지? 대답은 명확했습니다. 서정은 이 집에서 며느리가 아니었어요. 가족도 아니었습니다. 언제든 내쳐질 수 있는 존재. 쓸모가 없어지면 버려질 물건. 그게 서정의 위치였습니다. 10년 동안 모든 것을 바쳤지만 이 집에서 서정은 한 번도 사람 대접을 받은 적이 없었어요. 서정은 젖은 걸레를 짜며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창문 너머로 새벽 하늘이 보였어요. 곧 날이 밝을 거였습니다. 또 하루가 시작되겠죠. 또다시 자신을 증명해야 하는 시험 같은 하루가요. 하지만 그날 밤 서정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텅 비어있던 눈에 작은 불씨 하나가 피어올랐어요. 아주 작고 아주 희미한 불씨였습니다. 하지만 그 불씨는 꺼지지 않았어요. 서정은 그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 집에서 자신의 위치가 얼마나 불안정한지,
언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는 것을요. 그래서 서정은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혼자서요. 무엇을 준비하는지는 서정만 알고 있었습니다. 서정이 남편의 외도를 알게 된 건 결혼 7년 차 되던 해였습니다. 남편 태준의 양복 주머니에서 여자 머리카락이 나왔어요. 서정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길고 염색한 갈색 머리카락이었죠. 서정은 그날 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대신 조용히 지켜보기 시작했습니다. 늦은 밤 통화, 주말 골프라며 나갔다가 새벽에 들어오는 일, 갑자기 늘어난 해외 출장. 증거는 쌓여갔어요. 하지만 놀라운 건 따로 있었습니다. 이 집 식구들 모두가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남편의 외도는 집안에서 공공연한 비밀이었습니다. 시어머니도 시누이들도 심지어 집안 어른들까지 다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문제 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마치 당연한 일처럼 모른 척했죠. 어느 날 저녁 서정은 용기를 내서 시어머니에게 말했어요. 어머님, 그이가 요즘 너무 늦게 들어와요. 혹시 뭔가 아시는 거 있으세요? 시어머니는 텔레비전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대답했습니다. 남자가 바깥에서 좀 놀 수도 있지. 내가 뭐가 부족하니까 그러겠지. 서정의 귀를 의심했어요. 방금 뭐라고 했죠? 내가 부족해서? 어머님,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바람을 피우는 건 분명히 잘못된 거잖아요. 시어머니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차가운 눈빛이었어요. 내가 남편을 잘 챙겼으면 남자가 왜 밖으로 돌겠어? 여자가 집안 살림을 못하니까 그런 거야. 남 탓하지 말고 내 탓을 해. 서정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이게 이 집의 논리였어요. 남편이 바람을 피우면 아내 탓, 가정이 무너지면 며느리 탓, 모든 게 서정의 잘못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서정은 몇 번 더 항의를 시도했어요. 남편에게 직접 따지기도 했습니다. 당신 요즘 이상해. 나한테 숨기는 거 있지? 태준의 반응은 늘 같았어요. 한숨을 쉬며 짜증을 냈습니다. 또 시작이야? 왜 이렇게 예민해? 피곤하게 왜 그래? 예민한 게 아니라 사실을 말하는 거잖아요. 야, 너 요즘 왜 그래? 진짜 이상하다. 서정이 항의할 때마다 돌아오는 말은 똑같았습니다. 예민하다, 이상하다, 왜 그러냐? 문제의 본질은 사라지고 서정의 감정만 문제가 됐어요. 가스라이팅이었습니다. 하지만 서정은 그때 그 단어를 몰랐어요. 상황은 점점 악화됐습니다. 시어머니가 이웃들에게 이상한 말을 흘리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 며느리가 요즘 좀 이상해요. 없는 말을 지어내고 괜히 화를 내고 걱정이에요. 아이고, 그래요? 그 나이에 갱년기가 온 건 아닐까요? 글쎄요. 병원에 한번 가봐야 할 것 같은데. 서정의 귀에 그 소문이 들어왔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서정을 보는 눈빛이 달라졌어요. 안쓰럽다는 눈빛, 혹은 이상한 사람을 보는 눈빛이었습니다. 남편 태주는 한술 더 떴어요. 서정의 말과 행동을 몰래 녹음하기 시작한 겁니다. 서정이 화를 내는 순간, 목소리가 높아지는 순간을 집요하게 기록했어요. 나중에 필요할 수도 있잖아. 태주는 누군가와 통화하며 그렇게 말했습니다. 서정은 우연히 그 대화를 엿들었어요.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남편이 자신을 상대로 뭔가를 준비하고 있다는 걸 직감했죠. 어느 날 밤 서정은 너무 지쳐서 거실에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5분 정도 울었을 거예요. 그동안 참았던 감정이 한꺼번에 쏟아졌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누군가 찍고 있었어요. 복도 끝에서 휴대폰을 들고 서 있는 태준을 발견했을 때 서정은 소름이 끼쳤습니다. 뭐 하는 거예요? 아니, 그냥 내가 걱정돼서. 거짓말이었습니다.
태주는 서정이 감정적으로 무너진 모습을 영상으로 남기고 있었어요. 문제 있는 아내,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여자라는 증거를 만들려고 했던 겁니다. 며칠 뒤 태준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서정아, 우리 한번 병원에 가보는 게 어때? 정신과 말이야. 요즘 내가 너무 힘들어 보여서. 서정의 손이 떨렸습니다. 시작됐구나. 이제 나를 정신 이상자로 모는 거구나. 난 멀쩡해요. 병원 갈 필요 없어요. 아니, 그냥 검사만 받아보자. 혹시 모르잖아. 태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 숨은 의도를 서정은 알아챘어요. 병원에 가면 기록이 남습니다. 그 기록은 나중에 이혼 재판에서 서정에게 불리하게 쓰일 거예요.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아내, 아이들을 맡길 수 없는 어머니. 그게 태준의 계획이었습니다. 서정은 점점 집안에서 고립되고 있음을 뼈저리게 느꼈어요. 아무도 자기 편이 없었습니다. 시댁 식구들은 전부 태준 편이었고 남편은 적이 됐어요. 아이들은 아직 어려서 상황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서정은 완전히 혼자였어요. 밤마다 서정은 부엌에 있었습니다. 다들 잠든 시간 부엌 불만 켜놓고 설거지를 했어요. 물소리에 묻혀 눈물을 삼켰습니다. 소리내어 울 수도 없었어요. 누가 들으면 또 증거가 될 테니까요. 차가운 물에 손을 담그며 생각했습니다. 이대로 무너지면 안 돼. 이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되면 안 돼. 그 와중에도 서정은 가끔 아주 짧은 통화를 했어요. 모두가 잠든 새벽 화장실에 숨어서 속삭이듯 전화를 걸었습니다. 네, 저예요. 괜찮아요. 조금만 더요. 통화는 늘 조심스러웠어요. 1분을 넘기지 않았습니다. 전화기 너머 상대방은 낮고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조금만 더 기다리세요. 거의 다 됐습니다. 서정은 네라고만 대답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그게 누구인지 무슨 이야기인지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문제는 태준이 그 통화를 눈치챘다는 거예요. 서정이 새벽에 화장실에서 나오는 걸 몇 번 목격했습니다. 너 방금 누구랑 통화했어? 아무도 아니에요. 그냥 잠이 안 와서요. 거짓말하지 마. 나 다 알아. 태준의 눈이 매섭게 빛났어요. 그날부터 추궁이 시작됐습니다. 너 뒤에 뭐 있지? 누구야? 남자야? 아무것도 아니라니까요. 아무것도 아닌데 왜 숨어서 전화해? 뭘 꾸미고 있는 거야? 태준은 집요했어요. 매일같이 같은 질문을 반복했습니다. 서정의 휴대폰을 뒤지고 통화 기록을 확인하고 가방을 뒤졌어요. 하지만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서정은 흔적을 남기지 않았으니까요. 너 뒤에 뭐 있지? 그 말이 반복될수록 태준의 불안은 커졌어요. 하지만 서정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일상을 이어갔어요. 밥을 짓고 빨래를 하고 아이들을 챙겼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요. 서정의 침묵은 무기였습니다. 말로 싸우면 질 게 뻔했어요. 이 집 사람들은 말싸움의 달인이었으니까요. 감정으로 싸우면 약점만 잡힐 거였습니다. 울면 정신적으로 불안정하다는 증거가 되고 화를 내면 감정 조절이 안 된다는 증거가 됐어요. 어떻게 해도 서정에게 불리했습니다. 그래서 서정은 입을 다물었어요. 아무리 추궁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몰아붙여도 표정을 바꾸지 않았어요. 마치 돌처럼 벽처럼 굳건하게 버텼습니다. 태주는 그런 서정이 더 불안했어요. 예전에는 울기도 하고 화도 냈는데 지금은 아무런 반응이 없었으니까요.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꼈지만 정체를 알 수가 없었습니다. 너 요즘 왜 그래? 뭘 숨기고 있는 거야? 서정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저 식탁을 닦고 빨래를 개고 아이들 숙제를 봐줬습니다.
일상적인 일들을 담담하게 해냈어요. 밤이 되면 서정은 다시 부엌에 섰습니다. 설거지를 하며 창밖을 바라봤어요. 어두운 하늘에 별이 몇 개 떠 있었습니다. 서정은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조금만 더 버티자. 끝이 보여. 서정의 준비는 이미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는 사이에 조용히 천천히요. 남편이 서정을 정신 이상자로 만들려 할 때 서정은 다른 것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게 뭔지는 아직 아무도 몰랐습니다. 서정은 걸레를 짜며 생각했어요. 이 사람들은 나를 너무 만만하게 봤어. 부모 없는 고아라서, 뒤도 없는 여자라서. 하지만 곧 알게 될 거야. 내가 누군지. 그날 밤도 서정은 새벽까지 부엌에 서 있었습니다. 눈물은 더 이상 흐르지 않았어요. 대신 눈빛이 단단해졌습니다. 마치 칼날 같은 눈빛이었죠. 그날이 왔습니다. 서정이 그토록 기다리던, 아니 두려워하던 날이요. 남편 태준이 드디어 칼을 빼들었어요. 태준은 자신의 회장 취임 축하 파티 날을 선택했습니다. 서울 시내 최고급 호텔 연회장. 500명이 넘는 하객이 모인 자리였어요. 재계 인사들, 정치인들, 유명 연예인들까지. 태준은 이 화려한 무대에서 서정에게 마지막 굴욕을 주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서정은 그날도 며느리 역할을 했어요. 단정한 한복을 입고 손님들에게 인사하고 시어머니 옆에서 웃는 얼굴을 유지했습니다. 아무도 몰랐어요. 오늘 무슨 일이 벌어질지요. 축하 연설이 끝나고 건배가 오간 뒤 태준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얼굴에는 자신감이 넘쳤어요. 술기운이 올라 볼이 붉게 달아올라 있었죠. 오늘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발표를 하겠습니다. 장내가 조용해졌어요. 모두가 태준을 바라봤습니다. 서정도 무대 앞쪽에 서서 남편을 올려다봤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무슨 말을 하려는 걸까요?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이혼을 선언합니다. 순간 연회장이 얼어붙었어요. 웅성거리는 소리가 퍼졌습니다. 사람들이 서로 눈치를 보며 수군거렸죠. 태준이 무대에서 내려와 서정 앞에 섰습니다. 손에는 서류 봉투가 들려 있었어요. 그는 서정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서명해. 한마디였어요. 설명도 사과도 없었습니다. 수백 명의 시선이 서정에게 쏠렸어요.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서정은 그 자리에 굳어섰습니다. 태준이 마이크에 대고 말했어요. 더 이상 이 여자와는 살 수 없습니다.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고 가정주부로서 자질이 부족합니다. 장내가 다시 술렁거렸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고개를 저었고 어떤 사람들은 안타깝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하지만 누구도 나서지 않았습니다. 재벌 회장에게 대드는 사람은 없었으니까요. 시어머니가 앞으로 나왔습니다. 얼굴에 비웃음이 가득했어요. 부모 없는 애가 여기까지 온 것도 과분하지. 우리 집안에서 10년이나 호강했으면 됐어. 이제 그만 나가. 서정의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눈물은 나오지 않았어요. 이미 예상했던 일이었으니까요. 오히려 마음 한구석이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그때 서정의 눈에 한 여자가 들어왔어요. 태준 옆에 서 있는 젊은 여자. 내연녀 유라였습니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서정의 표정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입꼬리가 살짝 올라가 있었습니다. 승자의 미소였죠. 서정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아이들은요?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이혼은 예상했습니다. 모욕도 각오했어요. 하지만 아이들, 두 아이만은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아이들만큼은 계속 보게 해주세요. 제발이요. 서정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처음으로 감정이 드러났어요. 태준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아이들은 우리 집안 핏줄이야. 내가 무슨 상관이야. 너 같은 여자가 키우면 아이들 버려. 단호한 거절이었어요. 서정의 얼굴에서 핏기가 빠졌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하지만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이를 악물고 버텼어요. 태주는 주머니에서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급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이것도 서명해. 빨리. 서정은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눈으로 훑어봤어요. 확약서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내용이 빽빽하게 채워져 있었죠. 이게 뭐예요? 그냥 형식적인 거야. 나중에 쓸데없이 소송 걸고 그러지 말라는 거지. 빨리 서명해. 태주는 내용을 설명하지 않았어요. 그저 빨리 서명하라고만 재촉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따가웠어요. 모두가 서정을 구경거리로 보고 있었습니다. 서정은 서류를 다시 읽었습니다. 향후 모든 법적 분쟁을 포기한다. 재산 분할 청구권을 포기한다. 양육권 관련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다. 불리한 조항들이 가득했어요. 하지만 서정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 서류가 어떤 의미인지를요. 몇 년 전부터 조용히 상담해온 변호사가 있었어요. 그 변호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서정 씨, 상대방이 급하게 서명을 요구하면 무조건 하세요. 대신 저희가 준비한 조항이 들어가 있는지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서정은 서류 끝부분을 슬쩍 봤어요. 작은 글씨로 빼곡히 적힌 조항들. 그중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있었어요. 변호사가 말한 그 조항이요. 어서. 사람들 다 보고 있잖아. 태준이 다그쳤습니다. 서정의 머릿속에 아이들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10살 된 딸 민지, 8살 된 아들 민준. 두 아이의 웃는 얼굴이 선명했습니다. 엄마 하고 부르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어요. 지금은 떨어져야 해. 하지만 반드시 다시 만날 거야. 엄마가 꼭 데리러 갈게. 서정의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단단했어요. 펜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서명했어요. 김서정. 세 글자가 종이 위에 새겨졌습니다. 태준의 얼굴에 승리의 미소가 번졌습니다. 서류를 낚아채듯 가져가더니 대충 접어서 양복 안주머니에 넣었어요. 내용을 다시 확인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으니까요. 어차피 자기가 유리한 서류라고 믿었습니다. 됐어. 이제 꺼져. 태주는 차갑게 내뱉었어요. 돌아서서 유라에게 다가갔습니다. 유라의 허리를 감싸 안으며 하객들에게 손을 흔들었어요. 완벽한 승리였습니다. 적어도 태주는 그렇게 생각했죠. 시어머니도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드디어 전연을 내쫓았구나. 시누이들도 킥킥거리며 웃었습니다. 마치 오래된 골칫거리를 처리한 것처럼요. 서정은 그 모든 시선을 등 뒤로 느끼며 연회장을 나섰어요. 하지만 태주는 몰랐습니다. 방금 자신이 서명받은 그 확약서가 자기 발목을 잡을 족쇄라는 거요. 그 문서에는 태준이 미처 읽지 않은 조항이 있었어요. 서정이 아무 조건 없이 이혼에 응하는 대신 태준은 혼인 기간 동안의 모든 재산 은닉과 불법 행위에 대한 책임을 인정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또한 서정 명의로 진행된 모든 금융 거래가 태준의 지시에 의한 것임을 확인하는 조항도 포함되어 있었어요. 변호사가 교묘하게 숨겨둔 독소 조항이었죠. 태준은 서정을 굴복시키려다 스스로 덫에 걸린 거였어요. 승리에 취해 서류 내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으니까요. 서정이 그토록 쉽게 서명한 이유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오만함이 눈을 멀게 한 거예요. 서정은 그날 아무 말 없이 자리를 떠났습니다. 호텔 로비를 지나 밖으로 나왔어요. 차가운 밤바람이 볼을 스쳤습니다. 12월의 겨울바람이었어요.
하지만 서정은 춥지 않았습니다. 서정은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별이 총총했습니다. 같은 하늘 아래 아이들이 있겠죠. 지금쯤 뭘 하고 있을까요? 엄마를 찾고 있을까요? 잠깐만 기다려. 엄마가 꼭 갈게. 서정은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저장된 번호 하나를 눌렀어요. 신호음이 2번 울리고 상대방이 받았습니다. 끝났어요. 서명했습니다. 전화기 너머에서 낮은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저희 차례입니다. 서정은 전화를 끊고 천천히 걸었습니다. 발걸음이 가벼웠어요. 입술이 움직였습니다.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지만 분명히 무언가를 말했어요. 끝났어. 이제 시작이야. 서정의 눈에는 눈물 대신 차가운 빛이 서려 있었습니다. 지난 몇 년간 준비해온 모든 것이 드디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조용히 하지만 확실하게요. 태주는 그 순간 자신의 미래를 스스로 묶어버렸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그 화려한 연회장에서 수백 명의 하객 앞에서 자기 손으로 족쇄를 채웠다는 거려. 서정을 무너뜨리려던 칼날이 자기 목을 향하고 있다는 거려. 이혼 후 서정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재벌가 며느리에서 하루아침에 빈손으로 쫓겨난 여자가 됐어요. 명품 가방도 고급 자동차도 넓은 집도 없었습니다. 가진 것이라곤 몸뚱이 하나뿐이었죠. 어제까지 호텔 스위트룸에서 잠들던 여자가 오늘은 월세방을 구해야 했어요. 소문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태준이 업계 곳곳에 이야기를 흘렸거든요. 골프장에서, 고급 레스토랑에서, 재계 모임에서 태준은 기회가 될 때마다 서정 이야기를 꺼냈어요. 전처가 이혼하면서 재산 달라고 난리를 쳤어요. 없는 증거 만들어서 협박까지 했죠. 결국 쫓아냈습니다.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여자였어요. 10년 넘게 참았죠. 저도. 아이들 때문에요. 사람들은 그 말을 믿었습니다. 재벌 회장의 말이니까요. 의심할 이유가 없었어요. 서정에 대한 동정은 금세 사라졌고 대신 손가락질과 수군거림만 남았습니다. 돈에 눈이 멀었다더라. 재벌가 재산 노리고 결혼했대. 위자료 수억 달라고 했다가 쫓겨났다더라. 재벌가 기웃거리다 결국 빈손으로 나왔네. 쯧쯧. 서정은 아무 해명도 하지 않았습니다. 해봤자 믿어줄 사람도 없었으니까요. 진실은 중요하지 않았어요. 사람들은 믿고 싶은 것만 믿으니까요. 일자리를 구해야 했어요. 생존의 문제였습니다. 서정은 여기저기 이력서를 넣었지만 쉽지 않았어요. 면접까지 가도 결과는 늘 같았습니다. 죄송합니다. 다른 분을 채용하기로 했어요. 이유는 말해주지 않았지만 서정은 알았어요. 누군가 뒤에서 손을 쓰고 있다는 걸요. 태준이었습니다. 서정이 자리 잡는 걸 방해하고 있었어요. 어렵게 구한 일자리도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1달, 길어야 2달. 갑자기 계약이 종료되거나 권고사직을 당했어요. 보이지 않는 손이 서정의 발목을 잡고 있었습니다. 석 달째 되던 어느 날 서정은 한 빌딩 앞에 섰습니다. 도심 외곽에 있는 25층짜리 건물이었어요.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깔끔하고 단정한 빌딩이었죠. 관리 보조랑 청소 일을 같이 하실 수 있으세요? 관리소장이 물었습니다. 서정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서정은 이 빌딩에서 일하게 됐습니다. 낮에는 관리 보조 업무를 하고 저녁에는 청소를 했어요. 월급은 많지 않았지만 안정적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이곳에서는 갑자기 잘리는 일이 없었어요. 사람들은 서정을 그냥 청소하는 사람으로만 인식했습니다. 로비에서 걸레질하는 아줌마, 복도에서 쓰레기통 비우는 여자,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쳐도
눈 한 번 마주치지 않는 투명 인간. 누구도 서정에게 관심을 두지 않았어요. 인사하는 사람도 말 거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게 오히려 편했어요. 주목받지 않는 것, 그게 지금 서정에게 필요한 거였으니까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사소한 것들이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3층에 입주한 회사 대표가 서정을 찾아왔습니다. 양복을 빼입은 40대 남자였어요. 저기 서정 씨죠? 잠깐 여쭤볼 게 있는데요. 서정은 걸레를 내려놓고 일어섰습니다. 땀에 젖은 이마를 손등으로 닦으며 그를 바라봤어요. 네, 말씀하세요. 임대계약 연장 건인데요. 관리소장님한테 물어보니까 서정 씨한테 먼저 확인받으라고 하셔서요. 저희 조건 그대로 연장 가능할까요? 대표의 말투가 조심스러웠어요. 청소하는 사람에게 허락을 구하는 게 어색했을 겁니다. 하지만 관리소장이 그렇게 하라고 했으니 따를 수밖에요. 서정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조건 그대로면 괜찮습니다. 다음 주까지 계약서 준비해서 관리실로 가져다 주세요. 대표는 안도한 표정으로 허리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마치 중요한 허락을 받은 것처럼요. 서정은 다시 걸레를 집어들고 바닥을 닦기 시작했어요. 비슷한 일이 반복됐어요. 임차인들이 중요한 계약 문제가 생기면 서정에게 먼저 물었습니다. 월세 조정, 계약 조건 변경, 인테리어, 공사허가, 모든 문제가 서정을 거쳐갔어요. 관리소장은 결제 서류를 늘 서정에게 가져왔습니다. 빌딩 유지 보수비, 청소 용역비, 경비 인건비, 모든 지출이 서정의 확인을 거쳐야 했어요. 서정 씨, 이번 달 전기요금 정산이에요. 확인 부탁드립니다. 서정은 서류를 꼼꼼히 읽고 사인했습니다. 관리소장은 허리를 숙여 인사하고 돌아갔어요. 청소하는 사람에게 결제를 받는다? 누가 봐도 이상한 광경이었습니다. 한 번은 7층 입주사에서 소음 문제로 항의가 들어왔어요. 위층 회사와 갈등이 생긴 거였죠. 관리소장이 중재에 나섰지만 해결이 안 됐습니다. 결국 서정이 나섰어요. 두 회사 대표를 따로 만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30분 뒤 문제는 해결됐어요. 두 대표 모두 서정의 결정에 군말 없이 따랐습니다. 더 이상한 건 그 다음이었어요. 서정이 고개를 저으면 모든 게 멈췄습니다. 새로운 임차인이 입주하려고 했어요. 조건도 괜찮았고 보증금도 충분했죠. 하지만 서정이 서류를 보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 업체는 안 됩니다. 관리소장은 이유를 묻지 않았어요. 그냥 알겠습니다라고 답했습니다. 계약은 무산됐어요. 수천만 원짜리 계약이 서정의 한마디에 취소된 거였습니다. 서정은 중요한 서류들을 잠긴 서랍에 보관했어요. 열쇠는 항상 목에 걸고 다녔습니다. 아무도 그 서랍을 열어본 적이 없었어요. 빌딩의 모든 수익과 비용은 정해진 구조 안에서만 움직였습니다. 그 구조를 아는 사람은 서정과 관리소장, 그리고 외부에 있는 누군가뿐이었어요. 서정은 그 구조를 일부러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퇴근 후 서정은 종종 옥상에 올라갔어요. 25층 옥상에서 내려다보는 도시의 야경은 아름다웠습니다. 서정은 난간에 기대어 한참을 서 있곤 했어요. 손에는 늘 열쇠 꾸러미가 들려 있었습니다. 여러 개의 열쇠가 철커덕거리며 부딪혔어요. 관리실 열쇠, 기계실 열쇠, 옥상 열쇠, 지하 창고 열쇠, 그리고 아무도 모르는 방의 열쇠. 열쇠마다 색깔이 다른 고리가 달려 있었고 서정은 눈을 감고도 어떤 열쇠가 어떤 문을 여는지 알았습니다. 서정은 빌딩을 내려다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조금만 더. 거의 다 왔어. 바람이 불어와 머리카락을 흩날렸어요.
서정의 눈에는 차가운 빛이 서려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눈물이 고이던 그 눈이 이제는 강철처럼 단단해져 있었어요. 저 아래 거리에는 사람들이 개미처럼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저 중에 서정을 아는 사람은 없었어요. 서정이 누구인지,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전처, 재벌가에서 쫓겨난 불쌍한 여자, 청소나 하며 근근히 살아가는 사람. 사람들은 아직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 빌딩 안에서는 달랐습니다. 서정의 한마디에 수천만 원짜리 계약이 성사되고 서정의 고개짓에 중요한 회의가 멈췄어요. 임차인들은 서정의 허락 없이는 인테리어 공사 하나 시작하지 못했습니다. 빈손으로 쫓겨났다는 그 여자가 왜 이런 권한을 가지고 있는 걸까요? 청소복을 입고 바닥을 닦는 그 여자가 왜 결재권을 쥐고 있는 걸까요? 모두가 청소부라고 부르는 그 여자의 정체는 대체 뭘까요? 그 답을 아는 사람은 아직 많지 않았습니다. 서정 자신과 변호사, 그리고 관리소장 정도였어요. 하지만 균열은 이미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조용히 서서히 하지만 아주 확실하게요. 서정은 옥상 난간에서 한 발 물러섰습니다. 손에 쥔 열쇠 꾸러미를 주머니에 넣고 계단을 향해 걸었어요. 내일도 서정은 청소복을 입을 겁니다. 바닥을 닦고 쓰레기통을 비우고 화장실을 청소할 거예요. 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걸 곧 모두가 알게 될 겁니다. 아무것도 없는 전처라는 평가는 점점 설득력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진실이 드러나는 날이 가까워지고 있었어요. 이혼 후 2년이 지났습니다. 태준의 상황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승승장구할 줄 알았던 사업이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무리한 확장, 실패한 투자, 배신한 파트너들. 문제가 한꺼번에 터졌어요. 해외 프로젝트가 무산됐고 협력 업체들이 등을 돌렸습니다. 회사 자금은 바닥났고 빚쟁이들이 몰려들었어요. 시어머니는 매일 전화해서 난리였습니다. 대체 회사가 어떻게 된 거야? 이러다 우리 다 거리로 쫓겨나는 거 아니야? 내연녀 유라도 불안해하기 시작했어요. 명품백도 해외여행도 줄었습니다. 카드가 막히는 일도 생겼죠. 태주는 급했어요. 어디서든 돈을 끌어와야 했습니다. 은행은 더 이상 대출을 안 해줬고 아는 사람들도 피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한 빌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도심 외곽에 있지만 임대 수익이 안정적인 25층짜리 건물. 공실률이 낮고 임차인들도 우량업체였어요. 실소유주가 누군지는 베일에 쌓여 있었지만 투자 가치가 충분해 보였습니다. 이 건물을 담보로 투자 유치를 하자. 태주는 이 빌딩을 마지막 희망으로 삼았어요. 투자자 3명을 어렵게 모아 직접 현장 방문에 나섰습니다. 이번 건이 안 되면 진짜 끝이었어요. 그날 오후 검은색 세단 2대가 빌딩 앞에 멈췄어요. 태준이 먼저 내렸습니다. 맞춤 정장에 명품 시계. 예전만큼의 여유는 없었지만 겉모습만은 여전히 재벌 회장이었어요. 내연녀 유라가 뒤따라 내렸습니다. 그 뒤로 중년 남자 3명이 줄줄이 나왔어요. 투자자들이었죠. 표정이 하나같이 날카로웠습니다. 돈이 걸린 일이니까요. 자, 들어가시죠. 태준이 앞장서서 로비로 들어갔습니다. 구두굽이 대리석 바닥에 딱딱 울렸어요. 그런데 몇 발짝 가지 못해 멈춰야 했습니다. 앞에 누군가 있었거든요. 청소복을 입은 여자가 무릎을 꿇고 바닥을 닦고 있었어요. 걸레질하는 손놀림이 느리고 정성스러웠습니다. 마치 일부러 길을 막고 있는 것처럼요. 태준의 눈이 커졌어요. 저 뒷모습, 저 머리 모양. 설마 여자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서정이었어요.
순간 태준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2년 만에 재회였어요. 그것도 이런 곳에서, 이런 모습으로. 서정은 아무 표정 없이 태준을 올려다봤습니다. 놀라지도 피하지도 않았어요. 마치 예상했다는 듯이 담담했습니다. 태준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너 여기서 뭐 하는 거야? 비웃음이 섞인 목소리였습니다. 전처가 청소부가 됐다니. 속으로 쾌재를 불렀어요. 서정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천천히 일어나 걸레를 양동이에 담갔어요. 태준의 인내심이 바닥났습니다. 투자자들이 보는 앞에서 전처와 마주친 것도 불쾌한데 대답까지 안 하다니요. 야, 비켜. 나 바쁜 사람이야. 건물주 어딨어? 건물주 나오라고 해. 태준이 손을 뻗어 서정을 밀어내려 했어요. 그 순간 서정이 한 발 옆으로 비키며 말했습니다. 여긴 절차가 먼저입니다. 낮고 차분한 목소리였어요. 명령조는 아니었지만 단호했습니다. 태준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뭐, 절차? 내가 뭘 안다고 그런 소리를 해? 청소나 하는 주제에. 목소리가 로비에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투자자들이 눈살을 찌푸렸어요. 유라도 불안한 표정으로 주변을 살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쳐다보고 있었거든요. 태준은 아랑곳하지 않고 소리쳤어요. 관리소장 어딨어? 당장 불러와. 그때였습니다. 로비 안쪽에서 급한 발소리가 들렸어요. 관리소장이 뛰어왔습니다. 숨을 헐떡이며 태준 앞에 섰어요. 무슨 일이십니까? 당신이 관리소장이야? 나 민태준이야. 이 건물 투자건으로 왔어. 건물주 좀 만나게 해줘. 태준은 거만하게 말했습니다. 민태준, 재벌 회장. 그 이름이면 뭐든 통할 줄 알았어요. 하지만 관리소장의 반응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사전 예약 없이는 안 됩니다. 뭐, 내가 누군지 알아? 민태준이라고. 네, 알겠습니다. 하지만 저희 건물은 절차가 있습니다. 관리소장은 단호했어요. 그리고 다음 말이 태준의 숨통을 조였습니다. 그리고 서정 씨 승인 없이는 어떤 협상도 진행할 수 없습니다. 순간 로비가 조용해졌어요. 태준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라고? 서정? 저 청소부? 지금 뭐라고 했어? 서정 씨 승인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이 건물의 모든 외부 협상은 서정 씨를 통해야 합니다. 투자자들이 서로 눈치를 봤어요. 뭔가 이상하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청소하는 여자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대체 이 건물은 어떻게 돌아가는 거지? 태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처음으로 자신의 이름이 통하지 않는 상황이었어요. 재벌 회장이라는 타이틀이 아무 소용 없었습니다. 이게 무슨 개소리야? 청소부한테 승인을 받으라고? 태준이 버럭 소리쳤어요. 하지만 관리소장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 규정입니다. 투자자 중 한 명이 태준의 팔을 잡았어요. 민 회장님, 일단 나가서 다시 이야기하시죠. 여기서 이러시면 곤란합니다. 체면이 구겨졌어요. 투자자들 앞에서 청소부에게 맡기다니. 태준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유라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어요. 여보, 일단 나가요. 사람들이 다 보고 있어요. 태준은 서정을 노려봤습니다. 서정은 여전히 무표정이었어요. 승리의 미소도 조롱도 없었습니다. 그냥 담담하게 서 있을 뿐이었죠. 그 담담함이 오히려 태준의 속을 뒤집었어요. 두고 보자. 태준은 낮게 내뱉고 돌아섰습니다. 투자자들을 이끌고 로비를 나갔어요. 구두 소리가 점점 멀어졌습니다. 서정은 그 뒷모습을 잠시 바라봤어요. 그리고 아무 일 없다는 듯이 다시 무릎을 꿇었습니다. 걸레를 짜서 바닥을 닦기 시작했어요. 천천히 정성스럽게요.
관리소장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서정 씨, 괜찮으세요? 서정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괜찮아요. 예상했던 일이에요. 그날 태준의 계획은 완전히 틀어졌습니다. 투자자들은 의심을 품기 시작했어요. 민태준이라는 이름이 통하지 않는 건물, 청소부에게 승인권이 있는 건물, 뭔가 석연치 않았습니다. 차에 올라탄 뒤에도 분위기는 싸늘했어요. 민 회장님, 저 건물 구조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실소유주가 대체 누굽니까? 그건 제가 알아보고 있습니다. 곧 정리될 겁니다. 아까 그 여자는요? 청소부라고 하셨는데 왜 그 사람 승인이 필요한 거죠? 태주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자신도 모르겠으니까요. 서정이 왜 그런 권한을 가지고 있는지, 도대체 이 건물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투자자들은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불신의 눈빛이었어요. 일단 보류하시죠. 좀 더 알아보고 결정합시다. 태준의 마지막 희망에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제동이었어요. 청소복 입은 여자 하나가 앞을 막았을 뿐이에요. 하지만 그 작은 제동이 큰 균열이 됐습니다. 투자자들의 신뢰가 흔들렸고 태준의 계획 전체가 위태로워졌어요. 첫 번째 사이다는 조용했습니다. 화려하지도 시원하지도 않았어요. 박수도 환호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타격이었어요. 태준은 처음으로 패배의 맛을 봤습니다. 자신이 버린 여자에게, 청소부가 된 전처에게 막혔다는 사실이 치욕스러웠어요. 그리고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진짜 사이다는 아직 터지지 않았어요. 빌딩에서 쫓겨난 뒤 태준의 상황은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투자자들이 하나둘 발을 뺐어요. 그 빌딩 건으로 신뢰를 잃은 거였죠. 청소부한테 막혔다는 소문이 업계에 퍼졌습니다. 재벌 회장이 청소하는 여자한테 제지당했다더라. 그 건물 뭔가 이상하다더라. 수군거림이 끊이지 않았어요. 설상가상으로 은행에서 대출 회수 통보가 날아왔습니다. 어업 만기일은 코앞으로 다가왔고 협력 업체들은 물품 대금을 요구하며 회사로 몰려들었어요. 전화기는 하루 종일 울렸고 대부분 독촉 전화였습니다. 회장님, 이번 달 급여 지급이 어렵습니다. 직원들이 동요하고 있어요. 창고에 있는 재고라도 헐값에 처분해야 합니다. 당장 현금이 필요합니다. 비서의 보고가 매일 같이 이어졌어요. 회사는 부도 직전까지 몰렸습니다. 태주는 밤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새벽까지 술을 마시다 소파에서 잠들기를 반복했죠. 머리카락이 한 움큼씩 빠지기 시작했고 얼굴은 헬쑥해졌습니다. 거울을 볼 때마다 놀랐어요. 불과 몇 달 사이에 10년은 늙은 것 같았거든요. 시어머니는 매일 전화해서 고함을 질렀습니다. 대체 어떻게 된 거야? 내가 회사를 이 꼴로 만들었어? 이 집안을 망하게 할 셈이야? 어머니, 제가 해결할게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기다리라고? 이미 석 달째 기다리고 있어. 전화가 끊길 때마다 태주는 머리를 쥐어뜯었어요. 내연녀 유라도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예전처럼 팔짱을 끼고 애교를 부리지 않았어요. 눈치만 살피다가 먼저 자리를 피했습니다. 명품 가방을 사달라는 말도 해외여행 가자는 말도 없어졌어요. 어느 날부터 연락이 뜸해졌죠. 태주는 알았습니다. 배가 가라앉으면 쥐가 먼저 도망친다는 걸요. 태주는 발버둥 쳤습니다. 마지막 희망은 하나였어요. 그 빌딩, 어떻게든 실소유주를 만나야 했습니다. 온갖 루트를 동원했어요. 부동산 업계 인맥, 금융권 지인, 심지어 사설 조사원까지 썼습니다. 그리고 간신히 단서 하나를 잡았어요. 건물주 대리인을 통해서만 접촉할 수 있답니다. 대리인 측에서 만나주겠다고 했어요.
태주는 두 손을 모았습니다. 제발 이번만 되게 해달라고요. 약속된 날이 왔습니다. 장소는 그 빌딩 최상층 회의실이었어요. 태주는 아침부터 정장을 차려입었습니다. 넥타이를 몇 번이나 고쳐 맸어요. 손에 땀이 났습니다. 빌딩 로비에 들어설 때 태주는 주변을 살폈어요. 청소하는 사람이 있나 확인한 거였죠. 다행히 서정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태주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최상층으로 올라갔습니다. 25층. 문이 열리자 고급스러운 복도가 나왔어요. 카펫이 깔려 있었고 은은한 조명이 켜져 있었습니다. 회의실 앞에 섰습니다. 무거운 원목 문이었어요. 태주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이게 마지막 기회야. 반드시 성사시켜야 해. 노크를 하려는데 안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들어오세요. 여자 목소리였습니다. 태주는 문을 밀고 들어갔어요. 회의실은 넓었습니다. 통유리창 너머로 도시 전경이 내려다 보였어요. 긴 회의 테이블 한쪽 끝에 의자가 하나 놓여 있었고 그 의자에 한 여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태주는 걸음을 멈췄어요.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그 여자는 청소복이 아니었어요. 검은색 정장을 단정하게 차려입고 있었습니다. 머리는 깔끔하게 묶여 있었고 귀에는 작은 진주 귀걸이가 빛났어요. 테이블 위에는 서류 뭉치가 놓여 있었습니다. 서정이었습니다. 태준의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어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뭔가 잘못 본 거라고 생각했어요. 아니, 잘못 본 게 틀림없어. 어서 오세요. 앉으시죠. 서정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습니다. 예전에 결혼 생활할 때 듣던 그 조심스러운 목소리가 아니었어요. 당당하고 여유로웠습니다. 태주는 꼼짝도 못한 채 서 있었어요. 입이 바짝 말랐습니다. 너 왜 여기 있어? 겨우 그 말을 짜냈습니다. 서정은 미소도 짓지 않았어요. 무표정한 얼굴로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앉으세요.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태주는 비틀거리며 의자에 앉았어요. 테이블 건너편에 앉은 서정이 낯설었습니다. 같은 사람인데 완전히 달라 보였어요. 자기소개부터 하죠. 서정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제가 이 건물의 대리인입니다. 건물주를 대신해 모든 업무를 처리하고 있어요. 태준의 얼굴이 서서히 창백해졌습니다. 대리인? 서정이? 청소부였던 그 여자가? 무슨 소리야? 내가 어떻게? 질문은 나중에 받겠습니다. 먼저 본론으로 들어가죠. 서정은 서류를 한 장 꺼내 태준 앞으로 밀었습니다. 민태준 씨가 제안한 투자건에 대해 검토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거절입니다. 단호했어요. 협상의 여지가 없는 목소리였습니다. 잠깐. 조건을 다시 조정할 수 있어. 내가 양보할 테니까. 태준이 급하게 말했어요. 서정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조건의 문제가 아닙니다. 민태준 씨와는 어떤 거래도 하지 않기로 했어요. 왜 그래? 돈이 더 필요하면 더 줄 수 있어. 태준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애원에 가까웠어요. 서정은 감정 없이 서류를 읽어 내려갔습니다. 민태준 씨의 회사는 현재 부채 비율이 300%를 넘습니다. 미지급 어음이 40억 원 이상이고 압류 예정 자산도 다수예요. 신용등급은 최하위입니다. 숫자 하나하나가 태준의 가슴에 못을 박았어요. 이런 상황에서 투자를 받아들이면 저희 건물의 리스크가 전가됩니다. 당연히 거절할 수밖에 없죠. 제발, 이번 한 번만. 다 갚을 수 있어. 태준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재벌 회장이 전처 앞에서 고개를 숙인 거예요. 하지만 서정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협상은 결렬됐습니다. 더 드릴 말씀은 없어요.
서정이 일어섰습니다.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어요. 나가시는 길은 아시죠? 태주는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어요. 다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마지막 희망이 눈앞에서 사라지는 게 느껴졌어요. 기다려. 서정아, 기다려. 우리 다시 얘기하자. 내가 잘못했어. 응? 서정은 문 앞에서 멈췄습니다. 천천히 고개를 돌렸어요. 늦었어요. 그 한마디뿐이었습니다. 차갑고 단호한 목소리. 예전에 서정이 눈물 흘리며 여보, 제 말 좀 들어주세요라고 애원하던 그 목소리가 아니었어요.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습니다. 서정은 문을 열고 나갔어요. 하이힐 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지다가 점점 멀어졌습니다. 회의실에는 태준 혼자 남았어요. 창밖으로 햇빛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도시의 빌딩들이 햇살에 반짝였어요. 하지만 태준의 눈앞은 캄캄했습니다. 마지막 희망이 사라졌어요. 그것도 자신이 버린 여자의 손에 의해서요. 태준은 테이블에 이마를 박았습니다. 어깨가 떨렸어요. 울음인지 분노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주먹으로 테이블을 내리쳤어요. 쿵 하는 소리가 텅 빈 회의실에 울렸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재벌 회장이 회의실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무릎을 꿇고 바닥을 짚었어요. 예전에 서정이 이 빌딩 로비에서 바닥을 닦던 것처럼요.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라는 것. 마지막 문이 닫혔어요. 그리고 그 문을 닫은 건 다름 아닌 서정이었습니다. 회의실을 나온 서정은 곧바로 자신의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최상층 구석에 있는 작은 방이었어요. 창문으로 도시가 내려다 보였죠. 서정은 의자에 앉아 눈을 감았습니다. 방금 전 태준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창백하게 질린 표정, 떨리는 목소리, 애원하는 눈빛. 그 모습이 통쾌하지만은 않았습니다. 서정은 서랍을 열었어요. 그 안에는 두꺼운 파일 여러 개가 정리돼 있었습니다. 서정이 10년 넘게 모아온 기록들이었어요. 이 모든 건 오래전부터 시작됐습니다. 서정은 말로 싸우지 않기로 결심했어요. 결혼 5년 차 되던 해였습니다. 그날도 시어머니에게 모욕을 당했죠. 친척들 앞에서 부모 없는 년이라고, 가정교육 못 받은 년이라고 소리 질렀어요. 서정은 울면서 방에 들어왔습니다. 남편에게 하소연했지만 돌아온 건 한숨뿐이었어요. 내가 참아. 어머니가 원래 그래. 그날 밤 서정은 생각했습니다. 말로는 안 되는구나. 감정으로는 이길 수 없구나. 그렇다면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해. 그때부터 서정은 기록하기 시작했어요. 작은 수첩을 하나 샀습니다. 거기에 날짜와 시간, 장소, 상황을 적었어요. 시어머니가 뭐라고 했는지, 누가 있었는지, 자신이 어떤 기분이었는지 일기처럼 꼼꼼하게 정리했습니다. 2012년 9월 15일 추석 당일 친척 12명 앞에서 시어머니가 부모 없는 년은 밥상머리 교육도 못 받았다고 말함. 큰 시누이와 작은 시누이가 웃음. 남편은 침묵. 2013년 1월 2일 시아버지 생신. 손님 23명 앞에서 시어머니가 며느리 대신 그 여자라고 호칭함. 이름을 한 번도 부르지 않음. 기록은 쌓여갔어요. 수첩 한 권이 다 차면 새 수첩을 샀습니다. 5년 동안 수첩이 12권이 됐어요. 남편의 외도를 알게 된 뒤에는 기록이 더 구체적으로 변했습니다. 태준이 늦게 들어온 날짜, 핸드폰에서 본 문자 내용, 카드 사용 내역. 서정은 모든 걸 적었어요. 2014년 6월 8일 새벽 2시 귀가. 양복에서 여자 향수 냄새. 립스틱 자국 발견. 2014년 7월 22일 휴대폰 문자 확인.
유라라는 이름. 오늘 밤도 보고 싶어라는 내용. 외도 상대가 누군지, 어디서 만나는지, 얼마를 쓰는지. 태주는 몰랐지만 서정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더 중요한 건 돈이었어요. 시댁은 서정 명의로 여러 금융 거래를 했습니다. 서정의 도장을 가져다 썼고 서명을 위조했어요. 통장 개설, 대출, 부동산 담보 설정. 서정 몰래 수십억 원이 오갔습니다. 서정은 그 사실을 알게 됐을 때 무서웠습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이름으로 이런 일이 벌어지다니. 하지만 곧 깨달았죠. 이게 무기가 될 수 있다는 거요. 내가 동의하지 않은 거래는 전부 불법이니까요. 서정은 모든 거래 내역을 확보했습니다. 은행에 가서 사본을 떼고 계약서를 복사했어요. 도장 날인 부분을 확대해서 위조 흔적을 찾았고 서명 필체를 비교 분석했습니다. 시댁 사람들은 서정을 바보로 알았지만 서정은 그들보다 훨씬 많은 걸 알고 있었습니다. 결혼 8년 차에 서정은 변호사를 찾아갔어요. 표면적으로는 친정 부모님의 유산 문제를 상담하러 간 거였죠. 하지만 진짜 목적은 따로 있었습니다. 변호사는 서정이 가져온 자료들을 보고 눈을 크게 떴습니다. 이거 심각한 문제예요. 사문서 위조, 횡령, 배임. 형사 고발도 가능합니다. 법적으로 충분히 대응할 수 있어요. 서정의 심장이 뛰었습니다. 그래, 방법이 있구나. 이길 수 있구나. 그날부터 서정은 변호사와 함께 자료를 정리했어요. 감정적인 기록은 법적 증거로 다듬어졌습니다. 시어머니의 폭언은 몰래 녹음해서 파일로 남겼고 남편의 외도는 사진과 호텔 영수증, 카드 명세서로 증명됐어요. 모든 게 하나씩 퍼즐처럼 맞춰졌습니다. 물론 쉬운 과정은 아니었습니다. 서정도 사람이었으니까요. 어느 날 밤 중요한 계약서 사본을 확보하려다 실패한 적이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갑자기 집에 들이닥쳐서 서류를 숨겨야 했죠. 하마터면 다 들킬 뻔했습니다. 그날 서정은 화장실에 숨어서 밤새 울었어요. 무서웠습니다. 들키면 어떡하지? 이 사람들이 나한테 뭘 할지 몰라. 아이들은 어떻게 되는 거지? 손이 떨렸습니다. 포기하고 싶었어요.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그냥 참고 살면 안 되나? 하지만 아침이 되자 서정은 다시 일어났습니다. 부은 눈을 찬물로 씻고 밥을 짓고 아이들을 학교에 보냈어요. 시어머니가 전화해서 잔소리를 해도 네, 알겠습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학교에 간 뒤 다시 기록을 시작했어요. 감정으로는 안 돼. 절차만이 나를 지켜줄 수 있어. 서정은 그렇게 되뇌었어요. 수백 번, 수천 번. 거울을 보며 설거지를 하며 잠들기 전에 그 문장이 서정을 지탱해줬습니다. 태준이 서정을 몰아붙일수록 준비는 더 단단해졌습니다. 정신 이상자로 몰려고 할 때 서정은 오히려 더 침착하게 증거를 모았어요. 병원 진료 기록을 챙기고 정신과 상담 내역을 남겼습니다. 의사소견서도 받아뒀어요. 나중에 법정에서 누가 정상이고 누가 비정상인지 증명할 수 있도록요. 태준이 서정을 촬영했다고요? 서정도 촬영했습니다. 태준이 새벽에 술 냄새를 풍기며 들어오는 모습, 내연녀와 통화하는 모습, 서정에게 고함치는 모습 다 남겨뒀어요. 그리고 이혼 후 서정은 변호사에게 전화했습니다. 이제 시작해도 될까요? 네.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서정이 빌딩에서 청소 일을 한 건 우연이 아니었어요. 이 빌딩은 서정 부모님이 남긴 유산이었습니다. 시댁 사람들은 그 사실을 몰랐어요. 서정이 고아라고 아무것도 없다고 믿었으니까요. 하지만 서정의 부모님은 사고로 돌아가시기 전에 이 빌딩을 사뒀습니다.
서정이 중학생 때였죠. 부모님의 친구가 관리를 맡아왔고 서정이 성인이 된 뒤 소유권이 넘어왔어요. 서정은 일부러 청소부로 일했습니다. 자신을 낮추고 상황을 지켜보기 위해서요. 누가 이 빌딩에 관심을 갖는지, 태준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보려고요. 모든 퍼즐이 맞춰지고 있었습니다. 이혼 확약서에 숨겨진 조항, 시댁의 불법 금융거래, 태준의 횡령 증거. 서정은 마지막 한 조각만 남겨두고 있었어요. 서정은 파일을 덮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다 됐어. 10년이 넘는 시간이었어요. 수첩 12권, 녹음 파일 100개 이상, 사진 수백 장, 금융거래 내역서 수십 통. 서정은 그 모든 걸 혼자 모았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들키지 않게 조용히요. 복수라고 부르기엔 너무 오래 걸렸어요. 하지만 서정은 알았습니다. 서두르면 진다는 걸요. 감정에 휘둘리면 실수한다는 걸요. 그래서 기다렸어요. 때가 올 때까지. 복수는 소리 없이 진행돼 왔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천천히 확실하게요. 이제 마지막 단계만 남았어요. 서정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하늘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서정은 가장 많은 사람 앞에서 진실을 밝히기로 했습니다. 태준이 500명의 하객 앞에서 자신에게 이혼을 선언했던 것처럼요. 서정도 공개적으로 모든 걸 드러낼 거였어요. 채권자들, 투자자들, 언론까지 모두가 보는 앞에서요. 서정은 휴대폰을 들어 변호사에게 전화했습니다. 준비됐어요. 날짜 잡아주세요. 전화기 너머에서 변호사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알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로 잡겠습니다. 서정은 전화를 끊고 의자에 등을 기댔습니다. 심장이 뛰었어요. 두려움이 아니라 기대감이었습니다. 두 번째 클라이막스가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진짜 사이다가 터질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금요일이 왔습니다. 서울 시내 한 호텔 대회의장. 1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채권자들, 투자자들, 금융권 관계자들, 그리고 몇몇 기자들까지. 민태준 회사의 채권자 회의가 열리는 자리였습니다. 태준은 맨 앞줄에 앉아 있었어요. 얼굴이 헬쑥했고 눈 밑에는 짙은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옆에는 변호사가 앉아 있었지만 표정이 밝지 않았어요. 상황이 좋지 않다는 걸 둘 다 알고 있었죠. 회의 진행자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특별히 참석해 주신 분이 계십니다. 민태준 회장이 투자를 제안했던 건물의 관계자분입니다. 태준의 눈이 번뜩였어요. 건물 관계자? 설마? 회의장 뒷문이 열렸습니다. 구두 소리가 또각또각 울렸어요.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돌아갔습니다. 검은색 정장을 입은 여자가 걸어 들어왔어요. 머리는 단정하게 올려 묶었고 손에는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당당한 걸음걸이였어요. 서정이었습니다. 태준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또 저 여자야? 왜 여기 있는 거지? 서정은 태준을 거들떠보지도 않고 단상으로 올라갔습니다. 마이크 앞에 서서 회의장을 둘러봤어요. 100개가 넘는 시선이 서정에게 쏠렸습니다. 태준이 벌떡 일어났어요. 잠깐만요. 저 사람은 그냥 청소부예요. 저 건물에서 바닥이나 닦던 사람이라고요. 목소리가 날카롭게 울렸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청소부? 저런 차림으로? 서정은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태준의 고함이 잦아들 때까지 기다렸어요.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제 소개를 하겠습니다.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어요. 떨림 하나 없었습니다. 제 이름은 김서정입니다. 민태준 씨의 전처이기도 하죠. 장내가 다시 술렁거렸어요. 전처? 재벌 회장의 전처가
왜 여기 있는 거지? 서정은 서류 가방에서 문서 뭉치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저는 민태준 씨가 투자하려 했던 그 건물의 실소유주입니다. 순간 회의장이 조용해졌어요.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습니다. 태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뭐라고? 이 건물은 제 부모님에게서 상속받은 자산입니다. 서정이 문서를 들어 올렸습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 상속증명서, 세금 납부 내역서, 모든 서류가 준비돼 있었어요. 제 부모님은 제가 중학생 때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분들이 남기신 유산 중 하나가 이 건물이에요. 부모님의 지인이 제가 성인이 될 때까지 관리를 맡아주셨고 3년 전에 정식으로 소유권을 이전받았습니다. 서정은 서류를 하나씩 넘기며 설명했어요. 소유구조, 상속관계, 관리체계, 모든 게 법적으로 완벽하게 정리돼 있었습니다. 저는 직접 건물 운영에 참여하기 위해 일부러 관리 보조와 청소 일을 맡았습니다. 현장을 가장 잘 파악할 수 있는 위치니까요. 회의장 여기저기서 탄성이 터져 나왔어요. 청소부가 실소유주였다니. 재벌 회장의 전처가 빌딩 주인이었다니. 사람들이 서로 쳐다보며 수군거렸습니다. 대단하다. 완전히 속았네. 청소부 행세를 하면서 다 지켜보고 있었던 거야? 태주는 자리에서 일어나지도 앉지도 못하고 있었어요. 다리가 떨렸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서정이? 그 빌딩 주인이? 부모 없는 고아라며? 아무것도 없다며? 거짓말이야. 태준이 더듬거리며 말했어요. 저 여자 부모는 아무것도 없었어. 빚만 잔뜩 남기고 죽었다고. 서정이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시댁에서 그렇게 믿고 싶으셨겠죠. 하지만 사실과 다릅니다. 제 부모님은 젊었을 때 이 건물을 매입하셨어요. 빚이 아니라 자산을 남기셨습니다. 서정은 상속 서류를 프로젝터로 띄웠어요. 날짜, 금액, 서명, 모든 게 명확했습니다. 다만 제가 미성년자였기 때문에 부모님 친구분이 관리를 맡아주셨어요. 그리고 저는 일부러 이 사실을 숨겼습니다. 시댁이 알면 어떻게든 손을 대려 했을 테니까요. 태준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10년 넘게 같이 살면서 몰랐다니. 그 여자가 이런 걸 숨기고 있었다니. 서정은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를 빌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정이 새로운 서류 뭉치를 꺼냈어요. 훨씬 두꺼웠습니다. 민태준 씨 회사의 자금 문제에 대해서입니다. 태준의 얼굴이 경직됐어요. 뭔가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민태준 씨는 혼인 기간 동안 제 명의를 도용해 여러 금융 거래를 진행했습니다. 제 동의 없이 통장을 개설하고 대출을 받고 담보를 설정했어요. 총 금액은 약 53억 원입니다. 웅성거림이 커졌어요. 53억? 명의 도용? 또한 회사 자금 수십억 원을 개인 계좌로 빼돌린 횡령 혐의도 확인됐습니다. 관련 자료는 이미 검찰에 제출했습니다. 태준의 변호사가 급하게 일어났어요. 잠깐요. 이건 검증되지 않은 주장입니다. 법적 절차 없이 이런 자리에서 그때 회의장 뒷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양복을 입은 남자 6명이 들어왔어요. 선두에 선 남자가 신분증을 들어 보였습니다. 검찰청입니다. 민태준 씨 회사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됐습니다. 회의장이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어요.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고 사람들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기자들이 앞으로 몰려들었어요. 민 회장님, 횡령이 사실입니까? 검찰 조사에 대해 한 말씀 해주세요. 태준은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양복이 구겨지는 것도 몰랐어요. 이럴 수가. 이게 어떻게.
태준의 변호사가 급하게 다가왔어요. 회장님, 일단 침착하셔야 합니다. 아무 말씀도 하지 마세요. 하지만 태준은 이미 정신이 반쯤 나간 상태였습니다. 눈앞이 캄캄했어요. 어떻게 이렇게 됐지? 어디서부터 잘못된 거지? 검찰 관계자가 태준에게 다가왔어요. 민태준 씨는 횡령 및 배임 혐의로 조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지금 바로 동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저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오해예요. 태준이 발버둥 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검찰 관계자들이 양옆에 섰어요. 그때 태준의 눈에 내연녀 유라가 보였어요. 유라는 회의장 한쪽 구석에 서 있었습니다. 슬금슬금 출구 쪽으로 이동하고 있었죠.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 있었어요. 검찰 관계자 한 명이 유라에게 다가갔습니다. 유라 씨도 공범 혐의로 조사 대상입니다. 함께 가주시죠. 유라의 입에서 비명 같은 소리가 터져 나왔어요. 저는 아무것도 몰라요. 저는 관계 없어요. 하지만 아무도 그녀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서정은 단상에서 내려오지 않았어요. 마지막으로 할 말이 남아 있었거든요. 민태준 씨. 서정이 태준을 불렀습니다. 태준은 검찰에 둘러싸인 채로 고개를 들었어요. 서정이 서류 한 장을 들어 올렸습니다. 2년 전 이혼 파티에서 태준이 서명하라고 내밀었던 그 확약서였어요. 이 문서 기억하시죠? 태준의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이 확약서에는 당신이 서명하셨습니다. 당신 손으로 직접요. 서정은 서류 내용을 읽었어요. 혼인 기간 동안의 모든 재산 은닉과 불법 행위에 대한 책임을 인정한다. 배우자 명의로 진행된 모든 금융거래가 본인의 지시에 의한 것임을 확인한다. 태준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그게 그런 내용이었어? 자신이 서명한 서류가 자기 목을 조르고 있었습니다. 당신은 저를 굴복시키려고 이 서류를 내밀었죠. 하지만 내용을 확인하지 않았어요. 승리에 취해서요. 서정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어요. 감정이 실리지 않았습니다. 이 문서에 서명하신 건 당신입니다. 당신 스스로 증거를 만들어 주신 거예요. 태준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어요. 도망칠 길이 없었습니다. 모든 게 끝났어요. 검찰이 태준의 팔을 잡았습니다. 가시죠. 태준은 고개를 떨궜어요.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회의장을 나갔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졌어요. 내일 아침 신문 일면은 정해진 거나 다름없었습니다. 회의장에 남은 사람들은 서정을 바라봤어요. 청소복을 입고 바닥을 닦던 여자. 재벌가에서 쫓겨난 불쌍한 전처. 그 여자가 지금 이 자리의 주인공이었습니다. 서정은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어요. 저는 말로 싸우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신 모든 걸 기록으로 남겼어요. 회의장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사람을 함부로 대하면 안 됩니다. 모든 것이 기록으로 남으니까요. 서정은 단상에서 내려왔어요. 구두 소리가 조용한 회의장에 울렸습니다. 사람들이 길을 비켜줬어요. 마치 다른 세계의 사람을 보는 것처럼 서정을 바라봤습니다. 완전한 사이다가 터졌습니다. 화려하지 않았어요. 고함도 눈물도 악다구니도 없었습니다. 서정은 웃지도 울지도 않았어요. 그저 담담하게 진실을 말했을 뿐이었죠. 하지만 그 어떤 복수보다 확실했습니다. 태준은 자기가 서명한 서류에 발목이 잡혔어요. 자기가 무시했던 여자에게 모든 걸 뺏겼습니다. 자기가 청소부라고 비웃었던 그 여자가 자신보다 훨씬 많은 걸 가지고 있었어요. 서정은 회의장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밖에는 햇빛이 쏟아지고 있었어요. 따스한 봄 햇살이었습니다. 서정은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가슴속에 무겁게 눌려있던 돌덩이가
천천히 녹아내리는 것 같았어요. 끝났어. 드디어 끝났어. 10년이 넘는 시간이었습니다. 모욕과 눈물과 인내의 시간이었어요. 하지만 서정은 버텼습니다. 감정이 아니라 기록으로, 분노가 아니라 절차로 싸웠어요. 그리고 이겼습니다. 서정은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이었습니다. 엄마, 아빠, 저 해냈어요. 마음속으로 인사를 건넸습니다. 오랫동안 하지 못했던 인사였어요. 그로부터 6개월이 흘렀습니다. 태준의 회사는 법적 절차 속에서 완전히 해체됐어요. 횡령, 배임, 사문서 위조. 혐의가 산더미처럼 쌓였습니다. 재판은 길어졌고 결과는 명확했어요. 태준은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벌이라는 이름은 더 이상 아무 힘도 갖지 못했어요. 예전에는 그 이름 하나로 모든 문이 열렸습니다. 은행도 정치인도 언론도 고개를 숙였죠. 하지만 지금은 아무도 태준을 거들떠보지 않았어요. 면회오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내연녀 유라는 재판 도중 태준을 배신했어요. 자신의 형량을 줄이기 위해 태준의 범죄를 낱낱이 증언했습니다. 법정에서 태준과 눈이 마주쳤을 때 유라는 고개를 돌렸어요. 사랑은 없었습니다. 처음부터 돈만 있었죠. 시댁 사람들도 뿔뿔이 흩어졌어요. 시어머니는 태준 탓을 했고 시누이들은 서로 책임을 떠넘겼습니다. 재산을 두고 소송을 벌이기도 했어요.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뭉쳐있던 사람들이 돈 앞에서 적이 됐습니다. 내가 제대로 관리했으면 이 지경이 됐겠어? 언니야말로 맨날 돈 타가면서 뭘 했는데? 싸움은 끝이 없었어요. 결국 시댁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화려했던 저택은 경매에 넘어갔고 가족들은 각자의 길로 흩어졌어요. 서정은 그 모든 소식을 멀리서 들었습니다. 복수의 기쁨은 없었어요. 시원하지도 후련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담담했어요. 이미 끝난 일이니까요. 서정에게는 더 중요한 일이 있었습니다. 아이들이었어요. 법원에서 양육권 재심이 진행됐습니다. 태준이 강제로 빼앗았던 양육권, 이혼 당시 서정이 서명했던 그 조항도 다시 검토됐어요. 강압에 의한 서명이라는 게 인정됐습니다. 결과는 서정의 완전한 승리였어요. 아이들에 대한 접근 금지 조항은 법적으로 무력화됐습니다. 서정은 다시 아이들의 엄마가 될 수 있었어요. 재회의 날 서정은 학교 앞에서 기다렸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2년이 넘는 시간이었습니다. 아이들이 얼마나 컸을까? 나를 기억할까? 원망하지는 않을까? 교문이 열렸어요. 아이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서정은 눈을 크게 뜨고 아이들을 찾았어요. 엄마, 딸 민지가 먼저 서정을 발견했어요. 12살이 된 민지는 키가 훌쩍 커 있었습니다. 머리카락이 길어졌고 얼굴에서 어린애 티가 빠져 있었어요. 하지만 엄마를 부르며 달려오는 모습은 여전히 어린아이 같았습니다. 뒤따라 10살 민준이도 달려왔어요. 책가방이 덜렁거렸지만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두 아이는 서정에게 뛰어들었어요. 서정은 무릎을 꿇고 아이들을 품에 안았습니다. 따뜻했어요. 이 온기를 얼마나 그리워했는지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미안해. 엄마가 너무 늦어서 미안해. 더 빨리 데리러 왔어야 했는데. 민지가 서정의 등을 토닥였어요. 어느새 이렇게 컸나? 서정의 눈물이 더 쏟아졌습니다. 괜찮아, 엄마. 엄마가 올 줄 알았어. 매일 기다렸어. 정말? 응. 친구들이 엄마 없냐고 물어볼 때마다 말했어. 우리 엄마 잠깐 멀리 갔는데 꼭 돌아올 거라고. 서정의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이 어린 것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민준이도 서정의 옷자락을 꽉 쥐었습니다. 손에 힘이 들어가 있었어요. 엄마, 이제 안 가지? 다시 안 가지? 응, 안 가. 이제 절대 안 가. 약속해. 서정은 새끼손가락을 내밀었어요. 민준이가 자기 새끼손가락을 걸었습니다. 민지도 함께 손가락을 걸었어요. 약속? 세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어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상관없었습니다. 이 순간만큼은 세상에 새뿐이었으니까요. 2년이 넘는 기다림이 드디어 끝났습니다. 서정은 아이들과 함께 새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크지 않았지만 햇살이 잘 드는 집이었어요. 아이들 방을 꾸미고 함께 밥을 먹고 숙제를 봐주는 평범한 일상이 시작됐습니다. 서정은 더 이상 청소복을 입지 않았어요. 빌딩 운영은 관리소장에게 맡기고 서정은 사무실에서 일했습니다. 정장을 입고 회의에 참석하고 중요한 결정을 내렸어요. 모두가 서정을 대표님이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가끔 서정은 로비를 지나다 걸음을 멈췄어요. 대리석 바닥이 반짝거렸습니다. 청소 직원이 정성스럽게 닦아놓은 바닥이었죠. 서정은 그 바닥을 한참 내려다봤어요. 2년 전 서정은 저 바닥에 무릎을 꿇고 걸레질을 했습니다. 전 남편에게 조롱당하고 내연녀에게 커피 세례를 받았어요. 모두가 서정을 청소부라고 불렀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불쌍한 여자라고요. 하지만 서정은 버텼어요. 이 바닥을 닦으면서도 단 한 번도 자신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 자리는 서정이 버텨온 시간을 증명하는 곳이었어요. 서정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씁쓸하지만 따뜻한 미소였어요. 그때 청소 직원이 다가왔어요. 50대 아주머니였습니다. 서정을 보더니 황급히 허리를 숙였어요. 네, 대표님. 죄송합니다. 청소하느라 길을 막았네요. 서정이 먼저 손을 내밀었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먼저 인사드려야죠. 아주머니는 눈을 동그랗게 떴어요. 대표가 청소 직원에게 먼저 인사하다니. 수고 많으세요. 덕분에 로비가 항상 깨끗해요. 서정은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아주머니의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감사합니다, 대표님. 서정은 직원들을 모아놓고 말한 적이 있어요. 사람은 직업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청소하는 분, 경비하는 분, 모두 이 건물을 지탱하는 소중한 사람들이에요. 함부로 대하는 사람은 여기서 일할 자격이 없습니다. 서정은 그 말을 직접 실천했어요. 누구에게나 먼저 인사했고 이름을 기억하려 노력했습니다. 예전에 자신이 받지 못했던 존중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고 싶었어요. 저녁이 되면 서정은 아이들과 함께 식탁에 앉았습니다. 특별한 반찬은 없었지만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어요. 엄마, 오늘 학교에서요. 엄마, 나도 할 말 있어. 서정은 아이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서정은 알았습니다. 이걸 위해 10년을 버텼으니까요. 서정은 더 이상 누구의 며느리도 아니었어요. 누구의 전처도 누구의 청소부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김서정이었어요. 아이들의 엄마이자 한 빌딩의 주인이자 자기 삶의 주인공. 사람을 깔보던 자들은 모두 자리를 잃었습니다. 태주는 감옥에, 시어머니는 요양원에, 시누이들은 뿔뿔이 흩어졌어요. 화려했던 재벌가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남은 것은 조용하지만 단단한 일상이었어요. 아침에 눈을 뜨고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고 일을 하고 저녁에 함께 밥을 먹는 평범한 하루. 그 하루하루가 쌓여 서정의 새로운 인생이 됐습니다. 어느 날 밤 서정은 옥상에 올라갔어요. 아이들이 잠든 뒤였습니다. 도시의 야경이 발 아래 펼쳐졌어요.
반짝이는 불빛들이 별처럼 보였습니다. 서정은 난간에 기대어 한참을 서 있었어요. 바람이 시원하게 불어왔습니다. 문득 과거가 떠올랐어요. 이 자리에 처음 섰던 날, 청소복을 입고 손에는 열쇠 꾸러미를 쥐고 막막한 마음으로 도시를 내려다봤던 그날. 그때는 이런 날이 올 줄 몰랐습니다. 서정은 중얼거렸습니다. 사람을 깔봤던 당신은 결국 사람에게 졌어요. 태주는 서정을 청소부라고 비웃었습니다. 부모 없는 년이라고, 아무것도 없는 여자라고 깔봤어요. 하지만 그렇게 깔봤던 사람에게 모든 걸 잃었습니다. 시어머니도 시누이들도 마찬가지였어요. 며느리를 사람 취급하지 않았던 사람들, 고아 출신이라고 가정교육 없다고 조롱했던 사람들, 그들은 모두 자리를 잃었습니다. 사람을 함부로 대하면 언젠가 그 대가를 치르게 돼요. 서정은 그걸 증명했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머리카락을 흩날렸어요. 서정은 눈을 감았습니다. 부모님 얼굴이 떠올랐어요. 오래전 기억 속의 젊은 얼굴. 엄마, 아빠, 딸이 잘 살고 있어요. 남겨주신 거 잘 지키고 있어요. 손주들도 잘 크고 있어요. 눈가가 촉촉해졌지만 슬프지 않았어요. 따뜻한 감정이었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었어요. 동시에 새로운 시작이기도 했습니다. 엄마, 아래에서 민지 목소리가 들렸어요. 엄마 어디야? 영화 시작해. 서정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응, 간다. 계단을 내려오니 아이들이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팝콘을 담은 그릇을 들고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엄마, 빨리. 자리 비워뒀어. 민준이가 소파 가운데를 가리켰어요. 서정은 아이들 사이에 앉았습니다. 양옆에서 아이들이 서정에게 기대왔어요. 따뜻했습니다. 영화가 시작됐어요. 아이들이 웃고 서정도 따라 웃었습니다. 평범하지만 소중한 밤이었어요. 이 평범함을 위해 10년을 버텼습니다. 힘들고 외롭고 무서웠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었습니다. 서정은 아이들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이게 진짜 행복이구나. 서정은 깨달았습니다. 재벌가의 화려함도 명품도 큰 집도 필요 없었어요.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평범한 일상. 그것이 서정이 찾은 진짜 행복이었습니다. 그리고 서정은 이 행복을 지킬 힘이 있었어요. 더 이상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을 거였습니다. 서정은 아이들을 꼭 안으며 속으로 다짐했어요. 앞으로도 잘 살자. 우리 셋이서.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저는 이 이야기를 쓰면서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는 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요. 청소복을 입었다고 무시하고 부모가 없다고 깔보고 돈이 없다고 함부로 대했던 사람들. 그들은 결국 자신이 깔봤던 사람에게 모든 걸 잃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주는 교훈은 분명합니다. 사람은 절대 겉모습으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당신이 무시한 그 사람이 내일 당신의 운명을 쥐고 있을 수도 있어요. 함부로 대한 말 한마디, 깔보던 시선 하나가 언젠가 반드시 돌아옵니다. 여러분은 오늘 누군가를 함부로 대하지 않으셨나요?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